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서 다음 달 4일 전당대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몸싸움과 욕설이 난무하면서 통합 작업에 상처를 입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류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제 국민의당 당무위원회가 있었는데요. 통합파와 반대파 간의 고성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양측의 평가도 극명하게 나뉘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전당원의 뜻에 따라서 이제 이 일을 추진할지를 결정을 하고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당사에 이렇게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된 전례는 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박정희 전두환도 불법적이었지만은 절차적 민주주의 과정을 겪었습니다. 이 세습하는 김정일, 김정은도 과정은 겪었습니다. 네, 안철수 대표의 표현대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였느냐, 아니면 반대파가 주장하는 일방적인 밀실이었느냐,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 당무위원회가 욕설과 이 대립과 갈등으로 난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통합을 하겠다는데 이 통합이 뺄셈 정치가 될 확률이 커지고요. 네. 안철수 대표도 뭐 투명했다. 그리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김정은과 김일성 빗댔지만 하여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건 맞아요. 하여튼 당무위원 76명 중에서 39명, 한 명이 많은 39명이 찬성하면서 전당대회 일시라든가 수행이고 다 결정했지만 네. 그러나 하여튼 이 문제가 통합이라는 것을 함께 가야 되는 것인데 반대파의 극렬한 반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건 2월 4일 날 전당대회를 하는데요. 전당대회가 물론 이제 뭐 온오프라인에서 전국에 투표소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이제 뭐 공인인증 하겠다고 하지만은 전당대회도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 잘못한 폭력까지 나올 수도 있고, 과연 이런 상태 속에서 안철수 대표가 강행할 경우에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호남 중진 쪽에서 협조도 안 할 테고요. 네. 그리고 표 대결을 통한 전당대회의 어떤 합법적 승인보다도 힘대결을 통한 권력 투쟁의 승자가 전당대회에서 이제 승리 골인하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그동안에 뭐 여론조사에서 국민의당이 통합을 하면은 2등으로 간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네. 때는 전당대회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은 그 순위가 다시 또 내려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제 이제 당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관객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점점 더 국민의당의 내분으로 인해서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고 있다는 것을 한번 좀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런 광경이 아니었나.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일단 그 명분과 절차상 문제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통합에 대한 명분은 확실히 반대파보다는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명분이라는 것은 결국 그 통합할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역을 호남으로 기반을 한 정당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 그 당을 확장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야만이 이게 전국 정당화 하는데 상당히 일단 한 발 앞서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반대파 입장에서는 통합에 대한 어떤 명분에 더 좀 밀리는데 다만 네. 안철수 대표가 이 절차상의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대파에서 좀 밀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쨌든 이게 명분 싸움이든 뭐 절차상의 문제이든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국민의당의 이 지금 여러 가지 지금 그 내부 의 갈등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통합 이후에 그 관전을 하고 있는 이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칫하면은 이게 새로운 정당으로 좀 태어나서 제3당이 사실 그 어떤 여당을 좀 견제할 수 있고 이런 제3당의 역할을 다당제 국가에서 제3당의 역할을 좀 주문했는데 네. 이것이 오히려 좀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 지금 네. 우리 용학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의 시너지 효과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어쨌든 반대파 입장에서는 개혁신당 창당을 준비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요? 그 안철수 대표도 통합을 강행하게 되면 상처뿐이 영광이 될 확률이 현재 상태로 크지만 마찬가지로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이 반대파들도 실제로 녹록지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박지원, 천정배, 정동영 의원을 민주당에서 과연 받아들이겠느냐. 참 쉽지 않은 문제거든요. 네. 민주당 내 분위기를 봤을 때는 현재.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교섭단체 20석을 남은 세력들이, 분당 세력들이 예를 들면 그것을 20석을 만들 수 있겠느냐. 이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와서 이렇게 자꾸만 서로 간에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호남의 여론도 이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천정배 의원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자꾸만 좋아지는 형태는 아니라고 그래요. 상당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양쪽 다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만약에 뭐 반대파들이 20석이 안 된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럼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뭔가 이 양세력 안철수 대표 측도 마찬가지죠. 뭐 끼케야 30석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캐스팅 보트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50석이 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네. 민주당과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 예산 때 뭔가 좀 얻어낼 수 있단 말이죠. 이 양쪽 다 예를 들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 과정으로 가면서 또 한국의 정치를 봤을 때는 제3당의 어떤 중도라든가 이런 세력도 좀 힘들어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좋은 구도를 갖고 있지 않다. 상당히 네. 악화된 구도를 갖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양상은 이제 우리 유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맞는데 사실은 어떻게 이게 그 통합이나 분당이라는 것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사실 자산에 상당히 그 어떤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새로운 당을 만들려면은 사실 네. 그 여러 금전적인 문제, 자금 문제가 사실 따라가거든요. 근데 네. 국민의당은 어쨌든 지금 그 제3야당으로서 자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당원 문제라고 당원 플러스 또 갖고 있는 정부 국고 보조금이라든가 또 건물 문제라 이런 여러 가지 자산들이 있는데 이 자산을 놓고 갈 것인지 가지고 갈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들을 다 숨겨놓고 집안 싸움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실제로는 어떻게 보면은 먼저 나가라. 그냥 몸만 놓고 나가라. 그냥 어쨌든 뭐 이혼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몸만 갖고 나가라. 그리고 이 네. 갖고 있는 사실 여러 가지 집이나 뭐 자산 이런 것은 그냥 놔두고 나가라 하는데 그것을 공식적으로 얘기를 못 하니까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양쪽이 서로 그 명분을 갖고 밀어내기 지금 그 작전을 좀 펼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단 국민의당이 제3당으로 거듭나기 위한 것은 몸부림은 중요하지만은 이제 새로운 또 국민의 반대파에서 새로운 또 제3지대에서 당을 또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당이 쪼개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그 국민의당이 흩어졌을 경우에 네. 결국 그 국민의당 존재 자체가 없어지면서 국민의당이 한쪽은 과연 그 교섭단체를 만들어서 살아줄까 하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갈 길이 앞으로 좀 첩첩산중이다 봐야 되는 거죠. 네, 다음 달 4일 전당대회가 무사히 열릴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 지금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인데 반대파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장 시나리오가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물론 이제 전국에 투표소를 설치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해서 이제 공인 인증서 가능한 사람들이 대표당원들이 투표하겠다 그러는데 네. 그러면 된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렇게 강행해서 통과가 되면은 가장 중요한 세력이 중도파거든요. 네. 박주선, 뭐 주승용, 김동철 원내대표 이 사람들을 따라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시나리오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당원들이 그날도 비표를 발행해서 대표당원들을 입장시키겠다 그러는데 거기서 아수라장이 된다 그러면은 실제로 네. 이상돈 의장이 개선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전당대회가 연기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 네. 안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중도파들이 중지안을 냈어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공고가 나면은 안철수 대표는 어차피 통합된 다음에 당 대표를 안 한다 그랬으니까. 공고가 나면은 대표직을 사임해라. 사임하면은 실제로 뭔가 좀 반대파도 끌어들일 수 있고 중도파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안이 되는 거 아니냐. 중도파가 들어올 수 있는 길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안을 내고 있는데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걸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포맷을 잡으면은 통합이라는 포맷을 잡고 예를 들면 당무위다 중앙위원을 지금 안철수 주류 측에 다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중도파들이 들어와서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길 이런 부분들을 모색해야 안철수가 꿈꾸는 통합신당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지. 네. 중도파저 배척을 해버리면은 실제로 상당히 어렵고 힘나는 과정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대 측에서도 예를 들면은 뭐 햇볕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또 끌어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끝까지 안철수 대표가 뭐 만나겠다 그랬어요. 하여튼 계속해서 네. 만나겠다 그러는데 만나면 뭐 합니까?
안을 갖고 만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안을 갖고 협상을 갖고 중재안을 갖고 만나야 되기 때문에 네. 중재파가 제시한 안에 대해서 안철수 대표가 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대표가 일단은 어떤 통합에 대한 칼자루를 쥐고 있기 때문에 이사 전당대회가 열리더라도 그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뭐 어쨌든 물리적 충돌이 있다 하더라도 네. 결국 이제 이상돈 의원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의장을 제출할 수 없지만은 사실 그때 긴급 동의를 얻어갖고 전당대회 의장을 불신임하고 재척 사유를 이유로 그 의장을 사퇴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 또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필리버스터를 해서 계속 의사 진행 방해를 한다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뭐 또 안전 장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뭐 마이크를 끈다든가 이렇게 해서 계속 그 뭐 이 찬문을 끼얹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란은 스럽지만은 네. 결국은 전당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표당원 500명 가까이 지금 선임하고 할 정도니까 나름대로는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칼자루 쥔 안철수 대표가 결국은 그 전당대회에서 통합을 아마 통과시키는 지지 않겠나. 네. 다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건 제가 볼 때는 중도 쪽에 있는 그 박주선 지금 현 국회 부의장께서 네. 그 앞으로 이제 그 새로운 신당을 만들어졌을 때 결국 이제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좀 한계가 왔을 경우에 결국 박주선 지금 현 그 의원이 새로운 당 대표로 부상되느냐 안 되는 건 이것도 상당히 관심거리예요. 네. 이 부분도 앞으로 이제 안철수 대표 거치 문제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중도파들이 안철수 대표한테 얼마나 힘을 쓸수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할 굉장히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국민의당과의 통합 상대인 바른정당도 지금 당내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유승민 대표는 통합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김세현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는 일단 탈당을 했고요.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물이 바로 그 원희룡 제주도지사인데 그 두 당의 통합이 좀 힘들 것이다라는 언급까지 했어요. 탈당까지도 갈까요? 원희룡 지사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난감할 거예요. 네. 상당히 성향 자체가 개혁적 성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당이 변화의 움직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다시 또 그 당으로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남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상당히 미미해지는 상황. 그래서 네. 무소속 얘기까지 나오는데 실제로 바른정당의 정당 성격은 이런 게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이제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당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표성도 사실상 약해요. 그래서 탄핵 과정에서 33명의 의원이 나왔다가 그다음에 다시 또 20명, 23명이 다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10명이 남았는데 지금 이학재 의원이 그나마 잔류해서 10명이 채워진 건데 한 자리 숫자는 안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아직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 바른정당에서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 보수 야합이라 그러는데 대북 포용 정책이에요. 네. 이 대북 포용 정책을 유승민 대표가 좀 너무나 우파적 시각에서 고집할 것이 아니라 진짜 통합을 원한다 그러면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통합의 과정에서 이 호남 중진 반대파라든가 중도파들이 또 같이 합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가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너무 오른쪽보다도 지금 현실적인 북한 관계는 현실적인 실용적인 관계니까 네. 이런 식으로 선의 합의는 원희룡 지사 입장에서도 좀 뭔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지금 좀 급해진 모양인데 네. 지금 일정을 보니까요. 바른정당이 오늘 19일에 1박 2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방문을 네. 한다고 하고 자유한국당도 신년 인사회를 이제 지역을 돌면서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일정으로 19일에 제주도를 찾게 됐더라고요. 네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뭐 특별한 의도는 없을 거로 봅니다. 다만 이제 이제 홍준표 대표가 어쨌든 전국을 지금 투어하면서 19일날 일정 잡은 것은 결국 이제 그 마지막 자연스럽게 홍준표 대표와 원희룡 지사 만나게 돼 있습니다. 네. 다만 저는 이제 원희룡 지사가 결국은 자유한국당을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왜냐하면은 원래 그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그 새누리당 때 새누리당 그 전부터 뭐냐면은 남경필 원희룡은 실과 바늘이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앞에서 끌면은 남경필 지사가 뒤에 따라오고 네. 남경필 지사가 뒤에서 끌면은 원희룡 지사가 뒤에서 끌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거 실과 바늘 관계였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바른정당에서 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남경필 지사가 지금 이제 탈당하다 자유한국당으로 가게 되면은 원희룡 지사도 당연히 지금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볼 때는 원희룡 지사가 자유한국당으로 갈 수 있는 명분이 조금 약하다. 그 네. 명분을 더 쌓고
19일 날 홍준표 대표가 두 분이 틀림없이 만나게 돼 있을 겁니다 아마. 만나면은 거기서 여러 가지 모양도 갖추고 명분을 갖추면은 네. 원희룡 지사는 결국은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남경필 지사를 두고 홀로 여기 지금 바른정당에 있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예요. 두 네. 사람은 실과 반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두 사람이 아마 자유한국당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제 뭐 집 나간 사람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절차상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제가 볼 때 결국은 원희룡 지사가 홍준표 대표를 만나서 결국 자유한국당 입당을 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네. 그 한국당이 홍준표 대표가 요즘에 동남풍을 얘기하면서 전국을 돌지 않습니까? 특히 대구 경북. 근데 두 가지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네. 번째는 일단 이 전국이 어떤 전국이냐 하면은 지난해 그 촛불혁명, 국민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국이고 그런 개혁적 정부가 만들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적폐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단 말이죠. 네. 한국당이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수구 보수를 갖고 그걸 막아내면서 방어하는 새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그걸 진짜 탈바꿈하면서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서포트를 하거나 예를 들면 개량적 개혁이라도 하는 새로 가느냐라는 문제. 네. 예를 들면 영국의 대처주의가 굉장히 대처가 오랫동안 집권하지 않았습니까? 대처 같은 경우는 경제적 자유주의, 그다음에 도덕적 사회적 보수주의, 그다음에 국민을 아우르는 이데올로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국의 보수당이 이렇게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것은 변화에 대한 대처였어요. 이런 부분들을 한국당이 해내야 현재 뭐 10% 초반 이러한 어떤 경우는 한 자릿수 이런 지지율을 극복해낼 수 있고 예를 들면은 많은 사람들 진짜 우수한 사람들을 지방선거 때 배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예를 들면 뭐 개헌에 대해서 좌파 사회주의 헌법이다. 예를 들면 뭐 현재 남북 대화 문제도 상당히 다른 시각으로 보는 이런 시각으로 보게 된다면 한국당이 지방선거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오기가 참 어렵다. 홍조욱 전 의원 같은 경우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점들을 홍 대표가 한국당이 좀 더 전향적인 입장으로 정말 한국의 제대로 된 보수, 신보수주의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로 좀 과감하게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을 마치 뭐 꼴통 그 보수로 이렇게 자꾸 그 몰아붙이는데요. 아무리 지금 지금 민주당이 지지율이 높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야당은 야당의 본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야당이라는 것은 기본 틀이 여당을 견제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 개헌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런 평창 올림픽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견제를 하고 또 여당이 야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줘야지 그게 소통의 바른 길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을 앞둔 정치권의 움직임 짚어봤고요. 다음 소식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하철역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광고가 등장을 했는데 이게 사실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전례가 없던 일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예.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 18개역에 이제 중요한 사실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뭐 국민 세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자발적인 문재인 그 충성 지지자들이죠. 네. 들이 예를 들면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모금을 해서 약 1억을 해서 18곳에 문재인 대통령 생일 광고를 낸 것인데 네. 뭐 이것은 뭐 예를 들면 독재 시도도 아니고 지금 말이죠.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지지하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을 좀 더 충실히 해라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정치라는 것은 반대가 항상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지하철 광고가 실리자마자 야당 측에서는 상당히 험한 말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유불급이라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분들의 충정은 이해하지만은 이것이 나타나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역작용이라든가 아니 국민적인 논란이라든가 네. 국민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혁 작업을 확실하게 그리고 추진력 있게 할 수 있게 뒷받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것은 국민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예를 들면 한쪽 그룹의 지지만 갖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광고를 했으니까 돈 내고 광고했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향후에 뭐 안희정 지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같이 경청하면서 나갈 필요가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 좀 더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하철 광고를 심의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있는데 이 정치인의 생일 광고가 여기서도 처음이라 굉장히 꼼꼼히 심의를 했는데 정치적인 중립성을 훼손할 그런 우려도 없었다라는 그런 입장이에요. 뭐 집권 여당에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을 좋아하는 쉽게 말하면 팬클럽이잖아요. 네. 팬클럽에서 하겠다는데 뭐
막을 재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만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뭐 어쨌든 뭐 팬클럽에서 쉽게 말하면 오디션도 보고 뭐 광고도 하고 다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그 왈가불가할 사항은 아닌데 다만 이게 이제 공공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이게 장소 자체가 공공장소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대통령의 생신을 축하한다 이런 것을 얼마든지 저는 제가 뭐 폐쇄된 게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그 예산이 모르는 분들 입장에 일반인들을 볼 때는 국가 예산으로 저걸 광고를 왜 하지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좀 아까 이제 영화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인데 특정 그 집단, 특정 그 팬클럽의 대통령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이것이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오만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물론 그분들이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좋아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생신이니까 우리가 광고를 한다. 뭐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오히려 이게 뭐지라고 해서 이게 자칫하면 정권의 오만으로 붙일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게 역풍이 더 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은 좀 진지하게 좀 고민해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물론 저는 뭐 그분들이 그 열성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다중을 상대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했으면 참 좋았지 않았나 하는 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인의 생일 축하 광고가 전례가 없었던 그런 처음 있는 일이어서 잠시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오늘 오후에 이제 다시 소환 통보를 했는데 1차 소환에는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나 같은 혐의로 지금 의심받고 있는 김진모 전 민정이 비서관 그리고 김희중 제1부속실장. 부속실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모든 부분들을 서포트하는 비서인데요. 네. 이 두 사람은 어제 밤샘 조사를 받고 나왔습니다. 혐의는 결국 원세훈 전 원장이 그 200만 달러를 예를 들면 국정원 자금을 해외로 빼돌렸다.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검찰에서 수사하다가 결국 국정원 특활비 얘기가 나왔다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김백만 전 비서관 기획관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데 이 죄송합니다. 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비서관은 사실상 MB의 집사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거의 20년 넘게 했고요. 네. 나이도 굉장히 연세도 많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사생활까지도 다 알고 있는 관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전에 그 2012년도 솔로몬 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실형까지 받았던 분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분의 경력이 중요한데 2008년 3월에 국정원을 파견됐어요. 그러니까 초대 국정원장인 김성훈 국정원장의 정책 보좌관을 지냈거든요. 그리고 다시 2009년도부터 청와대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약 5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현재는 그 국정원 통할비의 어떤 소통 경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결국은 이들이 이제 검찰 수사를 받을 때 그 받았는지 여부, 그다음에 그 받아서 어디다 썼는지 여부, 그다음에 당신네 혼자 독단으로 했느냐 여부. 결국은 이 검찰 수사의 칼끝은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향하고 있다. 다스 120억 자금 투사도 함께 네. 이런 분위기로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정원 특활비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수사 방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활비 수수 그 수사와 좀 비슷한 순서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당연합니다. 왜냐하면은 적폐청산이라는 건 시작하면 끝이 반드시 있게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수사 내용이라든 여러 가지 지금 그 검찰의 수사 방향 이런 건 이미 설정이 다 됐잖아요. 오죽했으면 지금 김백준 그 집사인데 그분은 그 이명박 대통령 그 서울시장 할 때부터 측근에서 모셨던 사람인데 가장 네. 잘 알 겁니다. 그분까지도 소환할 정도면은 뭔가 지금 제대로 지금 뭔가 안 나온다는 뜻입니다. 나왔으면은 벌써 딱 잡아갔죠. 그런데 뭐가 안 나오니까 이걸 지금 확대합니다. 개인 방식으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검찰 적폐 수사의 끝은 제가 볼 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는 그 정점이 되지 않겠나. 네.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어떤 경우든지 이명박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나서 적폐청산이 마무리될 거냐. 그리고 왜냐하면 그 증거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지난 10월 이후부터는 적폐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신년 인사 기자회견 때도 적폐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았죠. 이것을 네. 보더라도 결국은 검찰의 모든 걸 이제 맡기고 적폐 수사, 적폐 청산의 거의 이제 마지막 정점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되면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결국 이제 포토라인을 서게 되는데 문제는 그까지는 좋습니다만은 거기 이후에 벌어질 여러 가지 상황들은 또 한번 우리가 판단할 부분이다. 왜냐하면은 이명박 대통령이 순순히 그냥 포토라인에 서면은 다행인데 만에 하나 또 이명박 대통령이 나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본인이 반격을 했을 경우에 이게 또 자칫하면은 전국이 또 이 블랙홀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검찰은 검찰의 역할이 있고 또 이명박 대통령은 거기에 수사에 뭐 순수히 응하면 될 것이고 원칙대로 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뭔가를 연결고리를 못 꿰었을 경우에 네. 결국 그 역풍도 만만치 않겠나 하는 그런 좀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예, 왜냐하면은 어차피 지금 그 금년은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이 한반도 리스크 이런 걸 최소화하시고 남북 간의 이 대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마지막 그 이명박 대통령 문제로 인해 갖고 다시 또 전국이 소용돌이 치게 되면은 네. 여러 가지 또 뭐 그 여야 간의 어떤 소통하는 부분에도 단절이 올 수도 있지 않겠나. 물론 그게 겁이 나서 뭐 검찰이 수사를 안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물론 않겠나 이제 정치적 싶어요.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검찰에서 확실한 혐의나 유업 사실을 잡지 않는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못할 겁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러나 예를 들면 지금 측근들을 예를 들면 조사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나온다면 분명한 혐의 사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검찰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공공인이라든가 유명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뇌리에 박히는 처벌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사회 기강이 잡히고 사회가 깨끗해진다 그랬거든요. 네. 실제로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정치 보복적 성격이나 정치적 논란보다도 과연 위법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예를 뭐 국가의 권력을 갖고서 이런 부분에서 검찰에서 확실한 혐의를 갖고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걸 네. 안 하고 예를 들면 뭐 정치적 논란이라든가 정치적 유불리로 하게 되면 검찰도 예를 들면 상당히 어려워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좀 말씀드리면요. 뭐 물론 충분히 맞습니다. 이 정책 판단도 중요하고 뭐 적폐는 당연히 청산돼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정부에 특정하게 제한적으로 검찰이 수사의 잣대를 들이대면은 그것은 역풍 맞을 수밖에 없고 그건 결국은 정치적인 보복으로 비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네. 따지면은 이 국정원의 사실 그 정치자금 전달하는 문제는 전 노무현 김대중 모든 정부를 다 일단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검찰의 수사 잣대라는 것은 공평무사해야지 어느 특정 그 정부에다만 그것을 재단을 하게 되면은 정치 보복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국회에서 또 자유한국당에서 그러면은 일단 국정조사 문제를 카드를 꺼낼 거고 이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복잡해진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나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상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유영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